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중대장은 실망했다. 기미가요 재창이 있겠다. 이거 엉망진창이고 실망한 중대장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이 엄청난 세계관. 그렇습니다. 류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근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실망한 중대장님은 일본군이었다. 자, 네, 트로트 했잖아요. 네, 자, 우리 시호님 네. 트로트 한 곡도 또 좋아하시는 애창곡 전 자주 부른 노래 있어요. 뭡니까? 저 심수봉 선생님 노래 좋아하거든요. 심수봉 선생님 뭔가 이해 세계관 연결되네요. 코창력도 고창력과 함께. 그러네요. 지금 저를 아는 분 지인 중에서 저희 거 방송들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피식하고 웃을 거예요. 저거 술 먹고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 뭡니까? 뭐 부르십니까? 심수봉 선생님 노래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 사랑밖에 난 몰라랑 비나리 자주 불러요. 비나리 자주 불러요. 사랑밖에 난 몰라 가사 좋지 않습니까? 좋죠. 비나리도 가사 좋고. 진짜 사랑밖에 몰라요? 사람도 알고 싶네요. 일단 사람을 좀 알고 싶다. 학기가 없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 진짜 부르라고요? 그럼 그대 내 곁에서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주모 사키한 사발 주시오. 지금 제 귀에 시온님 코를 갖다 확 박아놓고 노래하는 것 같아. 코창력. 콧소리 진짜 와. 정말 코 좋네요. 좋아요. 역시, 다행이다. 뭐라도 좋은 게 있네. 아 좋다 좋다 노래 좋다. 역시 트로트가 들으면 그 어떤 그 나의 부끄러움을 발판 삼아. 애환이 있다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밟고 서서. 아니 이거 가사 얼마 나 좋습니까? 가사 좋죠. 내 곁에 두는 순간. 그치,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으아 자폐적이구만. 으아. 이 노래를 네. 정치가들이 싫어했습니다. 병풍 뒤에서 부르라며. 못생겼으니. 주크박스로. 근데 그가 아까 얘기했지만 병풍 뒤에서 부르라고 했다라는 건 신수봉 선생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주크박스로 삼는다는 그죠. 아까 류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명색이 대통령인데 그 남자 앞에서 두 명을 또 불러놓고. 보고 있으면 또 그럼.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는데 내가 그러기 힘들다. 그러니 병풍 뒤에 가서 마음도 부르라. 넓으셔라. 서로 민망한 순간은 우리 좀 벗어나자. 마음도 넓으셔라. 나도 여기선 좀 자유롭게 있고 싶다. 너도 뒤에서 자유롭게 예술론을 발휘해라. 그렇죠. 라는 거죠.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살이 떨리겠어요. 병풍 하나 치고 안 봐야 또 노래가 나오지. 그래서 큰 뜻이지. 그때 하셨을 그 술자리에서 일본말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때 하셨을 우리 박정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대리로 빙의해서 얘기해 빙의해서 주자면 한번 해보자면 조시 다이가쿠생 다이스키 여대생 너무 좋아라는 뜻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이 지금 네. 외래 음악의 어떤 그런 그 뭔가 멜팅팟 도가니였던 상태예요. 일본 군가, 찬송가, 뭐 서양 민요, 용광로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용광로죠. 뭐 우리나라 전통 민요, 온갖 것들 거기다 유랑극단, 판소리 뭐 다 해가지고 그래서 BTS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일단 그 유관 역사 후에 그죠. 이 시조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떡밥을 하나 잠깐 던져드리면 가요 이야기 중에서 클래식과 서양 음악을 거의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한국의 가요에 완벽하게 이식했다. 버전업을 시켰다라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거의 통일된 얘기로는 이걸 이룩한 사람은 유재하다. 그렇죠. 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언젠가. 가요 이야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시조부터 했으니까. 또 언젠가 또 한 번 또. 유재하 씨가 실제로 클래식을 한 사람, 작곡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예, 한양대 음대 작곡가 출신이고. 그 유재하 이전과 유재하 이후가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유재하 씨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가요의 어떤 새로운 아버지격으로 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작곡가니까 음계 있잖아요. 네. 그 음악 이론에 그걸 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작사도 잘했어. 그러니까 문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가사도 가사라는 잘했다. 의미에서도 좀 다른
버전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가요를 한층 발달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측면이 큰데 뭐 이거는 뭐 언젠가 한번 네네. 다시 한번 이분의 아름다운 또 떡밥 추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덜트 컨템포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얘기할 만한 인물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엔카 얘기해보죠. 이제 한국 문화를 말살시킨 파괴자 타노스 띵. 엔카. 한국의 음악은 이제 절반만 남는다. 뽕짝과 트로트와 미니 뭐 이런 식으로. 엔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 한국으로 들어오는가인데 일단 엔카라는 말의 어원을 좀 보죠. 이 엔카가 원래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그 메이지 유신 시절에 자유민권 운동을 배경으로 태어난 단어예요. 이 단어만 보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지식인들 혹은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유민권 등에 대해서 열변하면서 이렇게 연사들의 연설, 여기선 연설하다의 연자입니다. 그 연설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녹음해서 듣고 뭐 이런 일 전해서 듣고 뭐 이랬는데 이 연설할 자 연을 쓴 연가 이걸 발음이 엔카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재 트로트의 그럼 기원이냐 라기보단 이 엔카라는 말의 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가요의 원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울 염자를 쓰는 염가.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엔카. 엔카가 나와요. 근데 왜 고울 염자를 쓰냐? 염가와 연가가 발음이 같은데 혼용을 하냐? 이게 연사들의 노래는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정치, 사회, 비분 관계. 이래서 사회상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막 성토하고 이런 그렇죠. 내용이니까. 이래서 될 일이냐? 정치가는 당장 뭐 지금 뭐 태극기 할아버지나 뭐 시위하시는 분들 다 박근혜 물러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도 물러나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정치 사회 풍자 말고도 보편적인 서민들의 애환, 감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산과부 옆에 파괴승이 담을 넘어 들어가 이런 얘기가 이제 생겨났어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원망 원자, 잔치 연자, 도울 원자, 인연 연자, 소금 염자 등을 쓴 다양한 한자가 이게 엔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엔카를 쇼와 시대 가요, 쇼와 가요, 성인 가요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엔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름만 차용되었거나 한문들이 서로 차용되면서 된 거지 그 시대에 진짜 원래 엔카 메이지 시대 연사들이 연설한 거에서도 왔다. 외색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이어붙이세요. 왜냐면은 메이지 유신 시대의 그 정치가 놈들이 말이야. 자기네 나라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그때서부터 시작된 그런 아주 일본스러운 그런 전통의 그거인데 거기서부터 온 건데 그걸 우리가 부르고 있다 트로트화해서 근데 그건 아니고 언어만 같다. 엔카 언어만 같다. 아까 일부에서 이제 20년대까지 이 얘기를 다뤄봤는데 이제 30년대로 들어가면은 한국 이제 가요는 이제 드디어 두 개로 됩니다. 신민요와 트로트. 이 1919년 3.1운동 실패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우울한데 그 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또 분위기가 흉흉해요. 관동 대지진 때 흉흉했던 분위기는 뭐 말 안 해도 뭐 조선인이 독 탔다부터 시작해서 뭐 독을 탔다. 거기다 이제 20년대 말에 우리 빌리 할리데이 때 잠깐 그쵸. 나왔지만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이 쇼와 대공황이 오고 같은 경제권이었던 한국은 당연히 여기 여파가 조선도.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울한 분위기에 더해서 일본의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 일본 통치가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확대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 애수를 띤 요나누키 특유의 음계와 정서가 대중에게 어필을 했을 것이다. 요나누키 음계 아까 장음계 그러니까 펜타토닉이기 때문에 특별한 외색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음계는 요나누키 단음계는 진짜 들은 순간 아 이거 뭐 외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뽕짝이구나 느껴져요. 뽕기가 있다는 네. 거죠. 띠디띠띠디디디디 따라다따따라라라 그냥 그 음계를 갖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이런 멜로디가 한 1000개는 나와. 단조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장조 단조 할 때 그 단조는 좀 다른 거죠. 아니 같은 거예요. 단조 예를 들어서 라시도레 미파 솔에서 네. 요나를 뺀 거죠. 라시도레를 빼고요. 네네네. 미파 소를 빼는 거죠. 소를 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레와 소를 빼면은 신기한 게 뭐가 되냐 음계가 미파랑 시도라는 그 반음은 남고 그 나머지 사이 음계 길이가 엄청 벌어져요. 그러면 엄청 가까운 음계 사이 너머로 엄청 먼 거리의 음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 미파와 시도를 이제 뭐 다장조를 기준으로 시도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 얘기할 도 칠 때 있잖아요. 도. 네. 시도를 같이 이렇게 치잖아요. 시에서부터 도를 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끌음이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그 애수가 나와요. 이 반음계가. 그래서 시에서 도로 가면은 일단 딴보단 따단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뭔가 그런 제가 음치라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애틋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류의 반음의 이끌음은 다 살려놓고
사이에 연결음으로 다다다 하면 약간 서양 음계 같잖아요. 네네. 근데 다다다에서 다 중간 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라는 그런 극적인 상태. 음이 간격이 뭐니까 극적인 음의 그 인터벌만 있고 네. 거기에 이끌는 반음의 그 정서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극적인데다가 애끓는 정서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음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음계를 아무렇게나 쳐버려도 결국은 이 음계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단음계에 원래 애수가 있는데 이 사치를 뺨으로써 이 원래 단음계 자체가 애수띤 슬픈 비련의 음조인 건 맞는데 더욱더 더 진한 찐득하게 트로트 특유의 따들이 따 이게 나오는 거죠. 아, 그건 심형래라니까. 아, 예. 그니까 맞아. 띠리리리리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형태는 신민요가 이어가요. 민요 판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옛날엔 으아 했다가 약간 현대적으로 좀 이제 정규 박자에 좀 더 정돈돼 가지고 윤신덕 씨처럼. 그 윤신도 씨가 좀 더 네. 정돈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춘향가 이런 거 불러도 그냥 좀 더 정규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지 않고 서양의 박자 감각 속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 정돈된 형태의 노래 신민요가 된 거고 것과 양식 외래적인 형태와 양식이 이제 합쳐진 거가 이제 트로트가 이어가는 거죠. 이 신민요에는 이제 순수 문인들이 많이 참가해요. 아무래도 왜 우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노래와 시라는 형태의 구분이 크게 아직까지도 이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일본이 왜 그 나름 서구의 형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문화를 만든 거에 막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예술인들도 그럼 우리 그렇게 구축해보자 우리 걸로 일본 애들은 저렇게 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종의 문화 운동이었어요. 신민요에. 어릴 때 왜 시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꼭 그런 얘기 했지 않나요? 시는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음률만 넣으면 바로 노래가 되는 거라고. 네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 얘기를 한번 언젠간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여기서 하게 됐네요. 이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영화 헤어화. 헤어화가 이제 그 신민요와 트로트 그리고 엘리트와 기생, 권번 등의 이 신분들이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지 이게 잘 보여줘요. 여혐이라서 그렇지. 나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혐오해요. 이 영화를 혐오하는 이유 중에 적나라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왜 그 1패부터 4패까지 기생의 등급을 나누는 기생학교 아직 기생 연습생이던 시절에. 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발표하는 거죠. 너희들은 데뷔조다. 한다. 1선발, 2선발 예. 식으로. 근데 마지막 4패, 그러니까 제일 하등급 기생이 되면 한마디로 몸을 팔게 되는 기생인 거예요. 네네네. 맨 위에 기생은 정말로 막 예인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근데 이제 마지막 4패가 되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1패가 되고 4패가 되는 그 씬에서 우리 이한희 선생님이 남자 이한위 선생님이 네네네.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그 4패라서 그럼 어떻게 나 진짜 몸을 파는 거야 라는 지금 사실 이건 되게 좀 슬픈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한희 선생님이 몸개그를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한희 선생님이 웃으면서 자기 사타구니를 탁 잡더니 이거를 만족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거든요. 되게 혐오스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봐도 혐오스러워요. 네네. 이것은 슬픈 장면이지 웃긴 장면 아니고 이게 만약 웃기려면 예를 들어 이완희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여성을 대한다라고 메타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네네. 거기서 그렇게 코미디로 치환할 건 아니라는 거지. 네네. 보다가 굉장히 기분 나쁜 영화인데 헤어화가. 근데 저는 박항식 감독님이 이걸 찍으신 뭔가 이 감독님의 모든 작품이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달콤한 나의 도시, 사랑의 인어공주. 말순시, 인어공주,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어떤 여성에 대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타입이 있어.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떤 굉장히 그러한 희생적이고 그게 뭐 좋을 수는 있는데 희생적이고 조신하며 얌전하며 무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건 오롯이 남자인 나야. 네네. 네. 그 제가 재밌었던 게 이분 작품 중에 달콤한 나의 도시가 있어요. 네. 그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네. 했던 거. 거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최강희 씨가 나이 어린 영화하는 애랑 사귀어요. 근데 영화하는 애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쨌든 걔랑 헤어져요. 걔랑 헤어지고 이선균 씨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제 얘기가 그래요. 근데 이선균 씨 뭐냐면 청년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재벌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막 스타트업 같은 걸 했는데 막 성공했어. 네. 그래서 돈이 좀 많아. 그래서 헤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마치 이게 느낌이 되게 웃긴 게 거기서도 최강희 씨가 계속 던지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애가 뭐 미래도 없고 뭔가 돈도 없는 영화하는 애를 버리고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랑 갑자기 결혼 얘기가 그냥 급전개가 되거든요. 버리더니 그 전까지 예쁘고 재밌는 연애는 그 남자랑 했는데 이쪽은 예쁘고 재밌다는 급전개를 해버려. 그러니 갑자기 우리 왜 옛날에 영화 배울 때 이런 얘기 많이 감독이 가끔은 캐릭터를 응징할 때가 있다라는 네, 걸 맞아요. 하죠. 네. 갑자기 최강희 씨를 응징해요. 최강희 씨가 점을 보러 갔는데 남편 사주, 그러니까 이선균 씨 네. 사주를 보는데 이 남자는 뭐 옛날에 뭐 다른 남자인데 아무튼 전혀 다른 사주를 얘기해 주는 거야. 아는데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 드라마가 스릴러로 빠져요. 장르가 달라져요. 이 남자의 정체가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이 사람이 준 모든 정보 있잖아요. 프로필이. 이름, 프로필, 뭐 이 사람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뭐야? 그랬더니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뭐 1년 말 보면 사소한 얘기예요. 뭐냐 어렸을 때 사람을 죽였나 그래 소년원에 갔나 그래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성균이 네. 나는 사람을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 방황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봐라. 이제 뭐 그런 애틋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마치 되게 공포 영화처럼 해서 최강희 씨를 응징하는 것처럼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희 씨가 된장녀라서 가난한 남자 버리고 순수한 사랑하는 남자 버리고 그럼 뭔가 했더니 더군다나 영화는 그러더니 족보도 없는 남자 만나서 뭔가 덜덜덜 떨게 되는. 그래서 이성균 씨랑도 잘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신기했는데 약간 이분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근데도 재밌는 건 이런 거를 메타적으로 그려냈던 다른 감독님들, 홍상수라든가 이런 감독님이 오히려 미소진으로 욕을 먹고 그쵸. 이분의 영화는 오히려 이렇게 별로 화제가 안 된다.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근데 내가 보기엔 타격해야 될 때는 여긴데. 그럴 수 있겠죠.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헤어화는 사실 정말로 충격받았어요. 난 보다가 정말 왜냐면 제가 이 시대의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이 영화를 좀 기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감독님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봤는데 더 충격. 근데 그 사주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네. 홍상수 감독님 얘기하시니까 생활의 발견에 그 사주 보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죠. 정말 웃기잖아요. 웃기죠. 그 추상미랑 누구죠? 김상경 씨랑 추상미 씨랑 이렇게 사이 좋다가 어떤 사주 보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랑 추상미 씨 보고 사주 보는 아주머니가 너 이 남자랑 이렇게 하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남편 사주를 들이미니까 뭐 3년 안에 뭐 큰 뭐 복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니까 추상미 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문 너머로 김상경 씨가 그 점 보는 아주머니를 이렇게 째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대문 안쪽에서 대문을 걸고 그 얼굴을 찍었는데 그 진짜 코미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쵸. 겁나 웃겨요 그 장면은. 메타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찍지를 못하는 사실 좀 약간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헤어와의 그 장면은 아무리 마초적이신 분들이라도 보는 순간 약간 뜨악하실 거예요. 난 장담해. 그 정도로 너무 원색적이야. 어쨌든 그런 시절 한효주가 기방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마치 우크라이나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감자를 캔다는 것처럼 뭐 소를 끌고 가고 네, 그것처럼 조선시대 이 말 천우희와 한효주가 기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엄청난 시절에 일단 신민요가 전통의 것이었다면 트로트는 외국에서 들어왔던 힙한 거였던 이 당시 인식이. 네. 그래서 심파처럼.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트로트라는 명칭이 아직 없었고 유행가였어요. 그냥 명칭 자체 유행가. 유행가 오랜만에 듣는데. 네, 유행가였어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아까 뭐 시키지 그러셨어요? 왜? 안 시켰더니 저러시잖아. 이걸로 이제 퉁쳐요. 그 이 트로트 이 노래를 이제 결국 나중 트로트가 지금 우린 트로트라 부르는데 이 트로트의 명칭 유래는 기원이 분분합니다. 뭐 리듬이 폭스 트롯이 있어요. 딴딴딴딴딴 뭐 사교 댄스 일종의 폭스트롯. 이 리듬이 딴딴딴딴딴 이건데 이거에서 차용했다는데 거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고 그 역시 이 가요 연구를 하고 계신 이영미 선생님 추측으로는 60년대 이후 미국 스타일의 대중가요와 구분짓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차용된 말이다. 언어다라는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뭐가 없어요. 기원설이 아직도. 근데 재밌는 게 트로트는 어쨌든 간에 신민요가 우리의 것 혹은 그냥 평범한 한국의 옛 것이었다면 도시음악이었다는 거예요. 트로트는? 시티팝이었다는 것이. 트로트는 시티팝이었다. 조선 시티팝.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엔카와 유사성을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웃겨요. 한국의 전통 장단은 삼박자라 그래요. 삼박자는 보통 사람들은 왈츠 생각하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 이건데 세마치 장단도 삼박자거든요. 근데 일본은 보통 2박자예요. 근데 트로트는 3박자, 2박자 있고 요즘은 4분의 4박자도 있고 뭐. 4분의 4박자 트로트가 있어요? 거의 다 요즘 듣는 건 4분의 4박자죠.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4분의 4박자예요.
거의 근데 사실 이건 트로트가라기보다는 락에 가까워요. 딴딴따라따라딴 4분의 4박자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일본의 전통 2박자가 들어왔는데 한국의 3박자가 아니니 이거는 진짜 일본 거다 이러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일본의 오카야마대 교수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3박자가 전통 엔카다라고 또 이분은 또 주장하시는 분분하군요. 2박자가 전통 엔카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3박자도 좀 섞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았는데 일본의 교수님은 또 아니다. 3박자가 전통 엔카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 박자가 뭐 전통적으로 3박자가 한국 거고 2박자가 일본 거니 전통이 어디 거냐라고 찾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회색지대에서 섞여버렸다. 혼용됐다. 가장 강력한 구분은 음계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요나누키 단음계. 일본식 전통음을 아까 얘기했던 서양식 주파수, 네. 서양 악기적 주파수로 컨버팅한 게 이제 요나누키 단음계인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예요. 이 음계에 대해서 아까 일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밌는 것만 이제 살짝 하면 뭐랄까 이 서양 음악을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양 음악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음계인데 요걸 잠깐 이제 우리가 또 아날람적 모먼트로 잠시 그리스로 갔어요. 네. 이 서양 음악의 구분법은 사실 그 수학적 배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거 기준은 아니지만 1m짜리 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음이 도라고 치면 거기서 5분의 4를 접어요. 그럼 그게 미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1m를 만약에 도라고 친다면 네네. 물론 1m는 아닌가. 그 길이를 예를 들어 그냥 알기 쉽게 원래 도를 만들려면 1m가 아니라 좀 다른 길인데 네. 그냥 알기 쉽게 1m짜리 고무줄을 딱 놨어. 땡 튕기면 도가 된다고 치잖아요. 네네. 그 1m짜리 그 고무줄을 5분의 4로 줄여놓잖아요. 네네. 그럼 80%로. 네, 그럼 미가 돼요. 음. 그리고 아까 1m를 3분의 2로 줄이잖아요. 솔이 돼요. 5분의 3은 라가 돼요. 그 절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위에 도가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정수비를 가졌어요. 결국 기타 코드 짚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악기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악기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원시적인 형태인데 더 짧게 만들거나 길게 네네네. 만들거나 하는 데를 그 포인트를 짚는 거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뭔가 음들이 뭔가 수학적 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뭐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안 어울리냐 피타고라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철학자들이 논쟁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네. 이 수학의 진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신비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걸 순정률이라 그래요. 5분의 4, 4분의 3 뭐 이런 거를. 근데 이거는 어떤 딱 특정 조 있잖아요. 우리 가나다 다장조, 라장조 있잖아요. 네. 조에서는 어느 조에서는 맞는데 다른 조로 넘기잖아요. 그럼 순정률이 안 맞아요. 그럼 또 새롭게 튜닝을 해야 돼. 5분의 4보다는 살짝 다르게 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특히나 현악기가 그냥 돌리면 되는데 피아노 같은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뚜껑 열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불협화음을 안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 반음 길이를 거의 균등하게 만든 평균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기가 평균율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조를 바꿔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악기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다시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평균율로 조율을 하지만 이 원전 악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하 시대의 악기 뭐 이런 거 쓰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순정률 쓰시기도 하고 컴퓨터 발달로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30Hz로 튜닝된 악기 형태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런 EDM들도 많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나라의 음악은 이런 다른 방법론으로 자기의 음계를 표현했던 걸 이젠 서양의 어법으로 딱 가져와서 쓴 거죠. 이게 아마 뭐냐면 이제 서양 음악 이 12음계를 이 평균율을 쓰면서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요나누키가 좀 더 익숙했을 거예요. 이 들리기에. 우리가 원래 5개 오르드 펜타톤이 썼었잖아요. 공상각지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용된 형태의 음악이 들러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민요 창을 굳이 현대 기계로 채집하면 정확하게 441Hz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음과 주파수였기 때문에 440Hz입니다. 이 대표가 착각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친숙하지 않았다. 사회참에서 느껴졌던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있잖아. 서양 노래인지 어딘가에 있는 그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시호님이 지금 저 소리가 코로 나오는 건지 입으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공기 반 소리 반. 그런 비트에는 춤을 출 수 없어요. 그렇죠. 바로 20년대 바로 옌카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코가 마사오가 선린상고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코가 마사오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유행창가 잡가가 막 널리 돌던 시대예요.
근데 게다가 논리 돌린다는 건 동네에서 가장 흔하게 어른들이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뭐 동네에서 야 지나가다가 야 이거 먹고 가라 그거 하시던 어른들이 젓가락 두들기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다 그런 노래였던 거죠. 네. 젓가락 두들기는 거 요즘 잘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드라마만 해도 그렇게 눈에 파란 색깔을 칠하고 그 촌스러운 색깔의 그 한복을 입은 그쵸. 그 작부라고 불렀죠 그때는. 네. 술집 작부들. 꼭 이렇게 젓가락으로 네.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트라우마 그거잖아요. 애가 텔레비전보다 젓가락 두들기면 우리 야단 맞은 거 중에 제일 크게 야단 맞았잖아요.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소리의 주 본거지인 경기도. 그래서 이제 유행가와 신민요가 음을 트려고 준비하던 이 시대에 10대를 보낸 거예요. 앵카의 이제 요즘 정립된 얘기는 이거죠. 앵카의 아버지가 코가마사 선생님이. 그죠? 고가마서 선생님이 조선의 민요에서 영향을 받아 앵카를 정립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근데 이 정설인데, 근데 사실 따라가 보면 앞에 설명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조선 민요와 요나누키 음계를 서양 음악식으로 해석한 음계를 바탕으로 일본식 군가, 찬송가, 뭐 거기다가 민요, 막 이런 게 막 뒤엉켜 있는 와중에 전통적인 아까 그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이 창법도 저 창법도 아닌 그 창법들이 막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막 음계를 인식하는 그런 거. 왜냐면 음계도 인식해야 되거든요. 어릴 그렇죠. 때부터 좋은 음을 들어야 음치가 안 된다 그래요. 선천적 음치가 아닌 이상은. 음계 인식이 완벽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걸 다 10대 때 줄창 듣다가 자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타리스트가 돼서 트로트를 작곡했다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경험상으로는 한국에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었다. 민요도 많이 들었다라는 의미로 과거형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본인들, 그냥 체감 드립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논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아니, 어쨌든 간에 트로트의 아버지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정설일 거 아니냐. 본인이 주장했는데. 근데 알잖아요. 개인의 기억이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왜곡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지금처럼 이게 원료를 따지기보단 그냥 한국에서 그런 음악들이 흘러나왔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고가마사오 선생님의 최대 히트곡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사케와 나미타카 타메이카 이 곡을 부른 후지야마 이치로 선생님. 이게 또 웃긴 게요. 지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후지야마 이치로. 그냥 들으면 트로트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크루닝 창법 그거예요. 중얼 하듯이 부르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마이클 부블레라고 하면 여러분들 웃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창법을 크루닝 창법이라고 해요. 마이클 부블레, 프랭크 시나트라 그 창법이에요. 근데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그냥 트로트지 이게 무슨 마이클 부블레야 라는데 아까 그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윤심덕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엔 이게 최선이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부르시는 이 후지야마 이치로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가장 어쨌든 최신의 창법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인지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창법을 하고 있다 나는. 네네. 근데 후대 지금 들어보면 그렇죠? 그냥 트로트인데 뭐. 그때는 새로운 거였겠죠. 100년 지나 들어보면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잠깐 새길로 빠져보겠습니다. 네. 30년대가 본격적인 이제 트로트의 번성기인데 트로트가 가지는 이 애수 비탄의 분위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제 윗대가리들은 이제 퇴폐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일부 얘기했던. 네, 우울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또 자학적이다. 불건전하다. 왜냐면 자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내 탓을 많이 해. 그녀가 떠난 것도 내 탓이야. 심순애가 떠난 게 내가 가난해서야. 요집 아저씨 탓은 아니겠지. 김종배 탓은 아니야. 사실 내 탓이야. 왜 그 남자가 떠난 거 내 탓이야. 뭐 이런 거. 자학적이다. 불건전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코드를 일본 가서 취입해서 이제 들여오잖아요. 네. 이게 들어오다가 이제 막 압수돼요, 많이. 이런 불건전한 거 듣지 말라고. 박정희가 했던 분위기랑 비슷하죠. 그렇네요. 37년에 드디어 이제 전시체제가 되잖아요. 네. 2차 대전. 유행가 신민요를 금지해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거 듣지 말아요. 이제 뭐 1억 총옥쇠 뭐 그쵸. 전국 병영화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조선에서는 총독부가 군가, 행진가 이런 걸 이제 불러라, 들어라 하고 이런 거 금지한다 했는데 한국이 무엇이냐? 한국은 블랙 컨슈머의 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그런 거 없다. 왜 군가 행진가 이런 거 왜 개사에서 삐딱하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형들이 부르는 성냥 꽁장 영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삐뚤어진 노래 있어요. 그 가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사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노래 중에 음란한 노래도 많고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개작을 막 계속 부르니까 대놓고 공공하게 얘기해서 개작하는 놈은 하지 마라.
벌을 주겠다. 개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웃긴 게 이 당시에 사료를 보면 그랬대요. 그거에 아랑곳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동네 순사가 뭐라고 하면 멱살을 잡고 이게 마지막에 정말 그 조선 그 일제치하가 아주 그 조선까지 총 옥쇄를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런 사료들이 많이 발견돼요. 흔히 말하는 동네외 흔히 말하는 사또? 네. 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근대 형법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한국 경국대전. 네. 경국대전은 근대적인 의미의 법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때 우리 박기태 변호사가 그죠. 박기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코에 걸면 코골이 그것 때문에 근대법적인 형태로 남아있지 못한 건데 어쨌든 간에 외국 근대법의 형태를 최대한 하려고 했던 일본식의 조선 통치를 함에 있어서 같은 일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2등 시민이지만 생각하니까 최대한 공평무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디는 어목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딘가에선 또 이랬대요.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순사가 더 낫다. 어른들은. 순사가 더 공정하다. 옛날에 사또 있을 때랑 그때 부정부패가 많았는데 얘들이 더 엄격하게 깔끔하게 잘한다. 일처리를. 어쨌든 법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했대요. 사람들이 좋아했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야마모토야 일로 와라 들어와라 이러면서 그게 되게 친했대. 더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먹고 개작해서 부르는 어르신을 야마모토 순사가 잡기는 조금 애매했다. 어르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제가 주택 살았었는데 저 어릴 때는 주택을 살았었고 중학교 이후에는 계속 아파트를 살았어요. 네. 근데 주택 살 때 우체부 아저씨들이 자전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이렇게 신발 벗고 현관 열면 거기 이제 이렇게 신발 벗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앉은뱅이 책상에다가 밥을 차려서 우체부 아저씨를 드린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급히 식사를 하고 가신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때 오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밥 때 사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렇죠. 간단한 어떤 상을 차려주셨는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 볼 것. 그 트로트가 그렇게 자학적이고 슬프고 비탄이 막 이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람을 사로잡았는가. 5, 60년대를 거쳐왔는데 이영미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가요 연구자 네. 이영미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수일과 심순애를 예로 드세요. 주인공이 현실에 과감히 맞서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김중배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순의 태도가 미묘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잡으면 될 것도 같긴 하거든. 그리고 왜 사실 비전을 말할 수는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냥 또 거기서 포기해. 지 자존심에.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자기 체념. 자기 스스로 이게 순응한 거야.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탓해. 이런 걸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자본주의 사회 김중배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자학과 체념의 세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근데 이런 식의 심판은 이제 애초에 그 일본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왜 호응을 얻었던 것일까? 지금으로 치면 마블이 왜 한국 관객들이 환장하나? 뭐 이런 건데 일제시대 때 전쟁, 가난 그리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고된 생활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면 이런 류의 그 감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걸 사치로 느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매일매일 입이 풀칠하기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당장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물장수하고 진짜 그런 험한 직업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시대에서 근데 물장수라고 사랑을 못 느꼈겠어? 물장수가 물 갖다 주는 권번에 기생집에 기생 사랑할 수 있지. 되겠어 그게? 권번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생조합인 거죠. 그죠? 그거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고된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현실은 또 바뀌지 않아.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흔히 말해 로스쿨이라도 가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좋은 거 패스하면 일 그죠? 안 되는 거죠.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일종의 배출구로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근데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느끼게 해주는 게 트로트의 한계인데 문제는 이건 거죠. 이게 왜 유행했냐라는 걸 한국 시민이 어리석어서 대중이 어리석어서 이식된 외색의 그거에 빠져서 허우적댔다라기보단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살던 한국의 대중들, 백성들, 민초들에겐 이 정서가 공명한 거지. 맞닥뜨려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못 배운 백성 일제 잔재와 습속을 못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마음을 위로해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왔는데 이성적인 민족 의식으로 이걸 거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네. 네. 아니 가능은 하겠지. 아까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휘트니 휴스턴의 미국 국가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국가라서 좀 머쓱하긴 한데 마음에 차오르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화제 안 됐던 그런 것처럼. 아 그게 그 제가 이제 휘트니 휴스턴 녹음하고 네. 저도 또 그걸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막 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슈퍼볼 게임이었는데 네. 그 슈퍼볼 91년인가 그래요. 91년 슈퍼볼 게임인데 보통 슈퍼볼은 그런 저 국가는 노래를 가장 잘하는 가수가 하고 슈퍼볼 하프타임에 하프타임 쇼는 퍼포먼스를 그쵸. 제일 잘하는 네. 가수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나온 건데 그 슈퍼볼이 1월 달에 하거든요. 겨울에 해요. 가을 늦가을부터 쭉 시즌을 이렇게 해서 슈퍼볼이 이제 한겨울에 1월 달에 하는데 그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걸프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 초기에 벌어진 슈퍼볼인 거지.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전 미국적인 행사인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그 화면 보면 다 손에다 성조기 들고 오고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써온 서부시에 뭐 God bless America 이렇게 막 써온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애국주의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그 휴트니 휴스턴이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 국가뽕이 막 차오르는 거지. 그래서 보면 저 실황 중계 보면 거수경례하는 경찰들이랑 군인들 계속 나오고 그 휘트니 휴스턴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 위로 전투기 5대가 싹 지나가요. 그런 퍼포먼스까지 다 국방부에서 국방성에서 다 기획을 했던 거죠. 그건 이해할 수 있네요. 네네네. 하나의 아메리카.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히스토리가. 그 당시에 그 걸프전 때 위아더 월드 같은 가수들이 모여서 맞아요. 발매한 앨범 보이스 데이 케어. 네, 보이스 데이 케어. 네. Lonely feels like up the sky 이거죠. Voices that care. 그죠. 네. 거기서 그 앨범이 제가 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걸프전 자체가 사실 딱히 그렇게 뭐 응원할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 노래는 좋았어요. 어릴 때라 뭐 사실 뭐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노래가 그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왕창 나와서 마이클 볼튼 나오고 막. 근데 거기 그 히든 트랙에 그러니까 그 원래 메인 가수들이 부른 거 말고 반주에 맞춰서 그 배우들이 이렇게 나레이션하는 것 맞아요. 이게 네. 왕창 나와서 거기 리차드 기어나 뭐 수많은 배우들이 한 마디씩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되게 그 녹음을 잘 해놔가지고 응원 메시지를 하는 거죠. 응원 그분들한테. 메시지 네. 여러분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그 맞아요. 들으면 약간 이렇게 진짜 막 차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내가 그걸 듣다가 이게 뭔가 국가적인 행사, 뭔가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을 동원할 때 부르는 어떤 노래가 이렇게 좀 멋있는 게 있구나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두부처럼 잘 리운 너의 가슴 이 노래 듣고 이게 영혼이 탈탈 털려서 이게 마치 그 서스페리아 원본을 이렇게 추격과 공포로 본 그 영혼이 털린 영혼 탈곡기 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뭐 그런 90년대 그런 게 있었네요. 다른 얘기지만 우리도 그런 앨범들 발매했었잖아요. 우리 가수도 네, 모여갖고 네. 내일은 늦으리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친환경 콘서트 뭐 이래가지고. 그쵸. 네, 그렇죠. 막 제키도 나오고 H.O.T도 나오고 막. 박지훈 씨도 나오고 막. 네. 그게 원조가 이제 그때 서태지, 넥스트, 이오스 막 맞아요. 이런 그 시절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 기억나죠. 우리의 고인물 시작을 방송이구나 응원할 이거. 거라며. 고인물 방송. 그 당시 넥스트의 1대 기타리스트였던 정기송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그 내일은 늦으리 그 모두 다 같이 부른 거에 네. 정기송님이 솔로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라인을 짤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있단 말이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세왕 씨 전에 기타리스트죠. 1대 기타리스트였죠. 그래가지고 정말 충격받았던.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랬죠. 신해철 씨가 뽑은 사람. 우리가 한국의 오지 오스본이라 그랬어요. 네네. 왜냐면 오지 오스본이 사람을 잘 고르거든. 그래서 오지 오스본이 고른 기타리스트는 다 세계적 기타리스트잖아요. 신해철 씨의 안목이. 근데 여기서도 신해철 씨 안목이 그 뒤에 김세양 씨도 그렇고 그래서 신해철 씨의 안목이 너무 뛰어나다. 항상 근데 그땐 그런 시절이 고인물들이 또 고인물을 네. 또 하고. 그것도 기억나나요? 저기 KBS 빅쇼라는 게 있었어요. 빅쇼 이 대표 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빅쇼에 그 신중현 트리뷰트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신중현 씨. 근데 거기에 이제 미인이라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게 미인이잖아요. 네. 그 노래를 후배 이제 락커들이 다 거기 신해철도 나왔고 뭐 근데 그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거잖아요. 그 기타로 띠리리리리리리리 그거를 김종진, 김세왕, 신대철 뭐 이런 유수의 사람들이 기타리스트들. 예, 그 뭐라 그러지 콜라보 하면서 저기 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입이 떡 진짜 벌어진 적이 멋있었겠다. 그러면서 보컬은 신해철이고 어. 근데 제가 입이 떡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말만 들어도 그렇네요. 네네네. 그거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아직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있을걸요? 그 정도는 뭐. 그 시절에 신중현 선생님 트리뷰트만 몇 번 했는지 난 곧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가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어. 시점이었어요. 한국의 락신이라는 게. 아니 왜냐면 트리뷰트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트리뷰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 나 그래서 돌아가시나 거기서 뭐라고 있잖아 뭐.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정정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그분을 기리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레너드 코인 살아계실 때 하긴 트리뷰트 맞다. 그 I'm Your Fan이라는 네. 걸출한 앨범이 나왔던 것 같은 건데 너무 많이 해서. 아니 방송을 틀면 수요 예술 무대에서도 트리뷰트를 해 빅쇼에서도 해 무슨 뭐 일요 열린 음악회에서 트리뷰트를 해뭐 트리뷰트 해 거기다가 뭐 또 좀 무슨 가요 톱10 뭐 이런 그런 일 그냥 흔한 매주 하는 방송에서도 프로를 최현 해 선생님 트리뷰트 앨범도 나오고. 트리뷰트 앨범 왜요? 나와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하니까 이것들이 다 가라니 골로 가라는 얘기인가. 그만해라. 지금 고사지냐 나 이런 아니 생각하실 잡지를 것 같아. 피면 계속 얘기 나오고 어. 저는 그때 한국에는 신주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그분이 너무 막연히 나이를 모를 때니까 네. 막연히 나이가 많으셔서 진짜 곧 돌아가시는 줄 알고 빨리빨리 후딱 고사 지낸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런 줄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그때 20년 전인데 20년 전이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네. 이쯤에서 우리가 사실 장르 얘기만 너무 해서 이렇게 가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우리 엔카의 여왕. 여왕 엔카의 어떤 이건 여성 미소진이적이긴 하지만 꽃 음. 엔카의 어떤 그 뭐랄까 엔카하면 이분. 그렇죠. 이미자 선생님과 네. 트로트의 이미자 선생님과 엔카의 미소라 히바리 선생님 음. 한국엔 이미자 일본엔 미소라 히바리 당대 최고의 여가수 뭐 일설로는 성대를 기증받아 보관받겠다라는 그런 이런 크리피한 얘기까지 돌고 도는 예, 이미자 씨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유명하시죠. 네. 근데 이제 미소라 히바리라는 이 가수가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당대 최고의 이미지는 사실 그러기에 비하면 이미자 선생님 당대 최고였지만 조금은 덜했어요. 왜냐면 미소라 히바리 선생님은 장르로서는 이미자 선생님 같지만 거의 조용필급, 조용필 전성시대의 그 느낌. 시대를 그러니까 장악을 했던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약간 느끼시면 오셨을 거예요. 요즘이야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보다 시장에서 파이가 크잖아요. 네네. 더 잘 팔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을 키우려고 하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근데 여자 가수보다 남자 가수가 더 큰 구매력을 증명한다는 게 기본 정설인데 이 당시에 신기하게도 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가수가 여성 가수였다는 거죠. 아 물론 이미자 이전에도 고복수라든가 뭐 남인수라든가 뭐 많았어요. 남자 가수 전성 시대 많았어요. 배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여학생들이 소복 입고 이렇게 줄 서서 그러고 있었다니. 근데 그리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미자가 온리원인 게 이미자 선생님 이후에도 남진 나오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자 선생님이 온리원이야. 넘버원. 장윤정 씨가 있었는데. 아니 장윤 선생님은 장윤 선생님과 엑소와 다 동시대 사람이잖아. 근데 이미자 선생님은 진짜 You still my number one. 그치. 저기는 저 김연자 아주 김현 선생님은 이제 이후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제 80, 80년대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다양한 분야의 조용필 선생님도 나오고 그때는 많은 대중가요가 이제 완전히 분화됐을 때니까 다른 거죠. 사실 이미자 선생님이 가로 그 끝물이었어요. 이제 슬슬 트로트가 옛것이 되어가던 시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386처럼 옛날 어른들이 고인물들이 구매력이 왕성하던 시절. 그걸 증명하듯이 이미자 선생님이 이 당시 그거였다라는 거죠. 이때는 서서히 사람들에게 힙하다고 인정받는 장르는 따로 있었고 어떤 이분들의 전성기 때는 이때는 양국 모두 트로트는 옛날 문화이긴 했다. 다만 지금처럼 386이 즐겨 듣는 트윈폴리오, 송창식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 노래였다. 단지 구매력이 있었다. 그 주류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옛문화가 아닌 주류의 문화였을 때는 남성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배우 선생님이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아흐 신라의 선생님. 파하이 황성예터의 이거 다 남자 가수란 말이에요. 네네. 밤이 되니. 근데 약간 올드하다. 이제 좀 올드하네 하면서 여성이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트로트의 자학과 탄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게 좀 여성의 것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참 잘 나갈 때는 남자들의 판이었고 그렇죠. 쇠락 기미가 보이면서부터는 여자들의 판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 근데 정서는 같아. 자학과 탄식.
저는 퇴폐란 말은 안 써요. 퇴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닝썬에서 마약 먹는 거 정도는 돼야 퇴폐지. 옆집에 파괴승이 담 넘어갔다가 퇴폐일 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60년대 트로트가 시골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 것이 우연일까? 그때 이촌 향도 한창 할 때니까. 그렇죠. 남겨져 있는 사람들, 하층민의 그런 사람들의 대중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마을 선생님. 선마을 선생님 뭐예요? 선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떠나요. 섬 떠나요. 근데 나는 섬을 떠날 수가 없어. 섬을 떠날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이거든요. 섬을 떠나려면 선마을 선생님이 나랑 결혼을 해서 날 데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 혼자 가. 선마을 아가씨,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이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여성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구의 딸이거나 누구의 아내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어딜 가라는 거지. 인어공주도 그런 정서잖아요. 그죠. 박해일이 저기를 전도연을 데리고 우체부라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글을 알고 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이촌향 인어공주. 그렇죠. 그죠. 영화 인어공주. 아까 박흥식 감독님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여성에게 호락하지 않고 뭔가 어떤 희망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 근데 여성이 꿈꾸는 희망이란 건 탈 수 있는 희망이란 건 내가 자립해서 성공할 길은 잘 없어. 그쵸.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그럼 뭐야? 결혼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는 건 남자가 나한테 올인한다는 건데 내가 만나는 남자가 나한테 올인을 잘 안 해. 잠깐 만나고 가는 거야. 이 선마을 선생이 개새끼가 발령받았다가 이 개새끼가 흔히 말하는 가요 가사 이거 있잖아요. 정 주고 마음 주고 뭐 사랑도 줬는데요. 사랑도 줬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실패할 기회조차 없는 거야. 도시라도 가벅이라도 해야 뭐 내가 도시에서 뭐 실패라도 하지. 그대로 시골에 주저앉은 사람들 그 이유가 여성이기 때문이었다면 동경하지만 버림받고 속절없이 당하고 이 가사 선마을 선생님 가사 보세요. 해당아 피고 지는 선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썸 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그 시대에 서울이 아닌 거의 태반의 전 한반도의 여성들은 이런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대중적으로 히트를 쳤다는 거니까. 게다가 이촌향도 물결 속에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타자인 경우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 도시인이야 내가. 근데 나 이촌향도 했어. 그리고 혹은 남자야. 이촌향도 남자이더라도 나의 정서도 자극하는 거지. 내가 두고 왔을 것만 같은 어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두고 왔을 것만 같은 노스텔지아. 그렇죠. 어딘가에 있었던 이 정서. 근데 또 서울에 온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이름을 물어봐도. 그렇지. 서울에 온 사람들 대부분 또 실패하잖아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공단 가서 뭐 손가락 잘리고 뭐 열악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도시 하층민을 구성하게 되죠. 네. 그렇죠.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그 플롯이 어릴 때 나왔던 아까 그 이렇게 그 작부가 테이블 젓가락 두드리던 그런 유의 그 시대를 배경을 담은 데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시골이나 지방이나 섬에 살던 이런 열아홉이나 어린 아가씨들이 왜 야반 도주에서 몰래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 왔는데 거기서 왜 나쁜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너 어디 잘 데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다시 작부를 만드는 이런 이유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여성이 서울역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3가지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공, 그다음 둘째는 가정부, 식모라고 불리든 흔히 말하는 그 입주 식모, 식모죠. 그 다음에 술집, 작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게 얼굴이 예쁘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게 있어서 술집으로 가서라도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아시겠지만 그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거기서 모은 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차곡차곡 저금해서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버스 차장. 안내양 아가씨. 네, 버스 차장.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똥개라는 곽경택 감독의 똥개라는 영화에 그 엄지원 씨가 뒤에 자기 친구 다방 레지거든요. 네, 맞아요. 다방 레지 태우고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가면서 왜 다방 레지들이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텍트. 지금은 생산되지 않지만 옛날에 텍트였던 그 기종. 막 자기 꿈 얘기를 해요. 나는 로데오 거리에 가서 이제 로데오 거리인데 오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거리 뭐 이런 것처럼. 사거리 오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나는 로데 오거리에 가서 옷가게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서가 이렇게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그 로데오와 로데오 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어떤 꿈에 대한 열망들이 그 당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랑에 실패한 버스 차장 여자애가 사랑에 좀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 때 사람 몸도 아프잖아요. 네. 근데 버스 차장이 되게 고된 일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버스 차장 있던 시절에 어릴 때 탈 때 애가 그 계단 그 버스 계단이 되게 높으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애가. 네. 그래서 누나들이 애를 안고 내려줬다고. 맞아요. 차장 누나들이. 차장 누나들. 근데 애가 크잖아. 깐난 애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매번 했으니까 그 얼마나 고된 일,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탔다 가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그 누나들을 되게 함부로 대했어요. 제 기억에 하대했고. 굉장히 하대하고 막 그래도 욕하고 막. 좋은 기사도 있어서 결혼하신 분도 많아요. 뭐 있겠죠. 네. 뭐 네. 없겠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슬펐던 얘기가 그렇게 사랑에 실패한 보통 이 사랑의 실패는 이런 거죠. 뭐 돈 들여 이렇게 뭐 45개 했더니 이놈이 뭐 부잣집에 시집 장가 갔다 이런 류의 얘기 서사인데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시름시름 아프지만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야 나가야지 뭐해 일하지 이런 버스 기사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가다가 그 문이 자기가 열면 수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네. 달리는 차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다가 그 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슬픈 그 시절의 얘기인데 그 시절의 여자들 얘기. 바로 이런 얘기. 그 흔히 말하면 왜 너 부셔버리겠어 정서가 여기서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청춘의 같아서. 내 모든 걸 갈아바쳤더니 이 남자가 왜냐면 딸내미한테 그죠. 홀라가 이 남자한테 갈아바쳤다는 건 이 남자가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분 상승과 앞으로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시켜줄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갑자기 이놈이 거기서 보험을 해지하고 그래서 그 더 예전에 나왔던 이런 류로 유명했던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쵸. 그렇죠. 네네. 그 당시 신파 영화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공명하고 이런 정서를 갖고 즐겼는데 엘리트가 자꾸 이거를 외국 거니까 그리고 퇴폐적이다 그러면서 사람 자꾸 뭐라 그래. 대중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무식한 놈들이 그냥 술집 작부들 저기 젓가락 두드리는 노래로 저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학하는 저런 자조적인 저런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다 이거지. 게다가 저기 어디서 온지도 몰라 저 무식한 놈들은 저거 쪽발이 놈들이 옛날에 말이야 했는 건데 라는 식의 감성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좋아했거든. 네. 우리를 위로해준 노래였다라는 거지. 그게 대중가요였다는 거죠. 아, 내가 엘리트 의식에 쪄들어서 트로트를 잘 이렇게 배관시했구나. 역시 그냥- 나는 그런 놈이네. 그렇죠. 적폐에다가. 폴립했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참에 회개하시고. 네. 회개하면 안 되죠. 다음 정권 가야 되는데. 아까 좀 밀고 회계는 가세요. 회계는 다음에 할게요. 일단 회개는 일단 가서 하시면 그렇죠. 돼요. 일단 한 자리 맡고 난 후에 네네. 그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되지. 사람이 누구나 흠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 너무 많아 흠이. 특히 여자 관계. 또 만들라고 또. 진짜 많아. 왜 안 믿어줘? 나 흠 많다는데 흠결이. 그래. 알겠어요. 흠 있는 사람. 힘이 많아. 그 여자들은 다 안다고 나의 흠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댓글 써주세요. 그 여자분들. 메일 좀 주십시오. 메일 좀 주세요. 어딨나 좀 알고 싶네. 익명으로 메일 좀 주십시오. 알아나 봅시다. 본인이 보내는 거 아니야 메일? 그러니까. 댓글 쓰고 진정성을 몰라주네. 여러 개 파갖고 예. 우리 적배 교수님께서 20년 지기시잖아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여자 얘기하니까 코웃음이. 그런 것 같아. 다른 건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여자 얘기하니까. 내가 딴걸 당신 모르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뒤로 호박씨를 많이 깠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게 다 얼마나 힘든 맨날 건데. 모여갖고 끼겨나면서 그랬으면서 담배 그 폈으면서. 와중에 할 걸 다 하니까 대단한 거지. 절대 내가 물러날 수 없다. 이 주제만큼은. 네네. 이거 뭔가 이거 왜 화장실에서. 했어. 그래요? 했어요. 네, 맞아요. 알았어. 했어. 했어. 맞나. 했어. 했어. 자, 미소라 히바리. 네. 여기는 사실 이분은 언제가 다시 이분만 따로 네. 유미자 선생님만큼이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왜냐면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짧게. 이분은 사실 떡밥도 너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제 일이다 아니다.
맞아요. 한국인이 아니다. 네. 일본 연예계랑 운동선수들 중에 많으니까요. 그런 많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 연예인들 중에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다 한국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알려졌죠. 쟤들은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키 크다, 등치, 특히 운동선수 등치 크다라고 하면은 반도인이다. 얘기가 있었죠. 확실히 일본인들보다 평균 신장 같은 게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치열이나 이런 거 좀 티가 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제1 작곡가 손목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들었다 미소라 이발인데 제1이다. 근데 차마 그걸 얘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그분의 가계도까지 다 파요, 진짜로. 근데 그런 증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왔어요. 혹시 그 의혹이 있으면 안 나왔으니까 제1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남이 일본을 점령한 대단한 백제인들이 가수가 조선통신사의 후에 우리나라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백제인이 일본을 점령했다 같은 일종의 제국주의의 소산 같은 굉장히 유치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우리 거 하고 싶은 건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소라 이바리가 위대한 거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분의 마지막 노래 흐르는 강물처럼 카와노 나가레노 요니 카와노 나가레노 요니 이거예요. 노래 음계가 내가 이거 이 노래 같은데. 아닌데? 그런가? 섞였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가가노 나가레노 요니 이거 맞나?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블룸가 그렇죠? 네스티 입 맞추고 나면 이게 뭐야 이게 우린 하나인가 워워워 이렇게 such a lonely world Everyone is so 이거 자 빌리 조엘 형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 진짜 겁나 모두가 하나 되는 방송 아날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음계도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아까 그 트로트 음계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재즈 음계예요. 그리고 이거 가사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바로 블루로 넘어가지. 가와노 나가레노요니 내가 들어갈 수 이거 마법의 노래네. 바로 넘어가잖아. 이거 거의 스승의 은혜로 시작. 스승의 날 그 노래인데 이거. 그 어머니의 어버이 은혜. 바로 가는. 거의 그건데. 어쨌든 그 이 노래 들어보면 이 노래 가사를 그 AKB48의 아버지 아키피가 작사했어요. 근데 그 프로듀스 48에도 마지막 발라드 꿈을 꾸는 것처럼 작사도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글을 잘 써. 작사를 잘해. 이 정말로 이 가사가 그 꿈을 꾸는 동안도 가사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진짜 여기 혈투장에서 싸움을 벌였던 이 96명의 여자 연습생들을 위해서 그 졸업 하지만 마지막으로 꽃잎이 날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엔딩해주는 졸업 노래처럼 만들어준 그런 느낌인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도 노래 가사가 되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난 이거를 감상평 중에 이런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누군가 이 얘기거든. 이 흐르는 강물처럼을 듣고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지브리 애니의 엔딩곡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그런 어떤 애수가 이분이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자체가 그분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요. 한국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네. 일본에 대해서 정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오리족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정복하고 싶으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외국이라고 말하지. 외국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우리 백제인이 가서 정복했기 때문에 그 외국은 내가 뭐라 그래요? 일본 원주민이라니까. 정신분열이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이에요. 이건 아니 이게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는 사실. 외국은 그런 거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 엑스제팬 요시키까지 메이저리그 같던 마츠까지 다 넘어가잖아 이게 모든 한국계다. 중요한 건 음악이 중요한 거지.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는 건 본인의 뜻이겠죠. 그렇겠죠.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밝힐 이유가 없으니까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국뽕을 위해서 누군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을 캠브를 관리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없다. 꼭 마치 한국이 위한 떡것처럼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알릴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은 것. 근데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이래니까. 누군가 부인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긍정도 부정도. 그리고 아니 거야,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파고 들어가 봐도 뭐 없는데 자꾸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건 중요하든 어쨌든 나는 말하지 않은 것.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굳이 자신의 뽕을 위해서 국뽕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걸 위해서 캐물을 권리라는 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그 유 교수님이 따님과 했던 타인의 권리 앞에 나의 자유는 멈춰야 한다. 네. 그랬습니다. 우리 딸이 감탄했죠. 오, 교수 맞네. 교수는 교수네라고. 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수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이미지인 거죠. 멋있는 말을 늘어놓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트로트는 사실 이렇게 돼서 이젠 옛날 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지금 죄송해요. 다른 얘기인데 좀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이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커서 네. 혹시 아빠가 나왔던 이 방송을 들었다가 아빠 옛날 여자 관계를 듣고 충격 먹으면 어떡해. 지들도 이해할 날이 오겠지. 아유. 걱정이다. 없는 거 갖고 충격 먹고 이러면은. 아니지. 완전 반대의 의미로 충격을 받.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걸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멋진 걸 그렇구나. 이런 거. 그러면서도 또 약간 싫기도 하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뻥쟁이. 개뻥. 진짜. 그거지. 자, 네. 대충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사실 이렇게 돼서 트로트는 이제 이후에는 서양 음계를 받아들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진아 선생님의 그 사랑은 아무나나 같은 건 그냥 사실은 락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항상 아까 왜 어네스티와 빌리 조엘과 흐르는 강물처럼 블루의 그 매쉬업을 네. 제가 잠깐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태진아 선생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건데 이 멜로디가 산타나의 유로파랑 똑같아. 내가 좀 진짜? 요 위로 기타 쳐줄게. 따따따따따 따라다. 그렇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리듬만 좀 다를 뿐. 따라따라따라라. 근데 이걸 태진아 선생님과 산타나의 피처링을 나는 B랑 할 게 아니다. 뭔가 괜찮다. 그 좋아. 좋아. 그치? 옆에서 기타가 불을 뿜으면서 태진아 선생님 또 발성이 약간 락적이거든요. 되게 거친. 거친 네네. 락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둘이야말로 이제쯤 동반자와 유로파는 만나도 된다. 나는 사실 그걸 표절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음계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거라서. 그래서 근데 진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따따따따따 따라다. 그러네. 그래서 어네스티 빌리 조엘과 김정민도 곧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게 서로 뭐 표절이니 아니니 싸우지 말고 그러네 이제 강물처럼이랑 네, 다들 블루도 부자인데 뭐. 조인하고. 그럼. 뭘 서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음악적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후세 동서도 화합하고. 그렇지. 후세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미스트롯 보면서 사실 좀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기획하면서 중간에 좀 너무 길어져서 빼긴 했는데 사실 트로트가 아쉬운 게 아까도 말했지만 회색지대에 있고 어정쩡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들으면 다 트로트 같아서 그냥 다 트로트라는 그 서랍에다 다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미스트롯 보다 보면 이제 현미 선생님의 밤차 이런 거 부르거든요. 근데 밤차는 엄밀히 말하면 트로트가 아니에요. 재즈예요, 재즈. 현미 선생님 반차 같은 건 현미 선생님 원래 미팔군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미국 노래했잖아요. 그 음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분은 트로트랑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밤차 근데 그런 류의 노래들이 발전 단계에서 되게 세세하게 따져보면 재즈나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다 몰아서 그러니까 가요사를 정리를 많이 못하니까 한 카테고리에다 다 집어넣는 거 비슷해 보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 폴더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게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던 그 유재하 이후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성인들이 이지 리스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분류하지 않거든요. 애들 음악, 아이돌 음악, 뭐 댄스 뮤직 뭐 이런 식으로만 분류하지 성인들이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성인가요라는 거로 다 넣으니까 트로트랑 막 섞이는 거지 그게. 그죠. 그게 좀 사실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로트가 허접한 거기 때문에 같이 분류되는 게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뭘 하려고 했는지라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원래 이걸 하려고 하셨다. 이건 이런 음악이다. 라는 거. 왜냐면 이 진짜 웃긴 거 같아요. 왜 아까 미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리프가 잘못 들으면 뽕짝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지미 헨드릭스의 그 부두 차일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리프랑 거의 흡사해요.
뭐 VCR 뺏겼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음계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이런 음악을 하려고 했다.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야지 가치를 알아주는 그치, 거예요. 맞아. 그런 주법은 또 뭐 예를 들면 주법 자체로만 보면 바라바라바라밤 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쵸. 저 에릭 크랩톤의 네. 저 라일라. 라일라.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유재하 이후에 나왔던 음악도 굳이 해주면 발라드로 다 퉁쳐버리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냥 발라드. 그리고 댄스. 어. 근데 소방차의 그 당시 유로 스타일의 유로팝 스타일, 뉴웨이브 스타일의 댄스랑 지금의 케이팝 스타일의 EDM류의 댄스랑은 또 다른 것이고 네. 김한선 다르죠. 김한선 누나가 했던 지향했던 그 음악과 지금 또 음악이 다른데 근데 이게 댄스 발라드 성인가요? 맞아. 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그래놓고 그거를 중간에서 갑자기 단절되듯이 뚝 잘라서 요렇게 하는 건 K-팝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는 오히려 이게 이 부분이 로스트 테크놀로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지향했고 그러니까 뭘 성취했고 뭘 실패했다라는 걸 알아야지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지워지는 거지. 그럼 사람이 지워지고 의도가 지워지니까 남은 건 아까 우리 이 방송에 맨 처음 했던 거. 엘리트주의적인 사관밖에 안 남는 거야. 사람들은 멍청한데 이거 들려줬더니 좋다고 그냥 일본 노래인지도 모르고 천박한 노래를 그냥 라는 기분이 막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 본인의 장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케이팝이라고 해도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라. H.O.T 얼마죠랑 그리고 아이야 이런 거랑 다르지. 아이야랑 그리고 저기 원더걸스 텔미랑 다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장르도 다르고 다 달라. 네. 근데 이게 케이팝이래. 근데 아까 케이팝은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 돼버린 거야. 케이팝은 음악 장르 이름인 거야? 뭔 거야? 산업의 이름이라고 보면 맞자도 이게 음악 장르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논의를 해봤자 이게 역시 딴따라 얘기인 거지. 그냥 뭐 그냥 긴 소리 하고 있어. 좀 딴딴한데. 이미자 뭐 딴따라 가요 무대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그냥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요즘같이 토착 외구를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내려고 하는 시대에 스로틀을 듣는 게 왠지 어딘가 마음의 한 구석이 찜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앵카를 듣고 있나 이렇게. 그리고 아까 미소라 히바리 우연히 그 노래는 노래가 좋아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서칭하다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을 때 자괴감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런 분위기라면.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우리 막 농담처럼 제가 전범기어 오토바이 탄다고 막 얘기했지만 실제로 요즘 오토바이는 대부분 일제거든요. 그렇죠. 아주 소수가 BMW나 맞아요. 듀카티 같은 거 유럽제 타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할리 데이비슨 미국제 타고 나머지는 진짜 다 일본제예요. 맞아요. 일본에 4개 사사 일본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4개 회사가 있어요. 그게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오토바이 시장의 한 80%는 그 4개가 다 먹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근데 실제로 요즘 오토바이를 딱 길에 세워놓으면 혼다라고 딱 찍혀 있으면 거기에 안장에 오토바이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담배빵 같은 거 뭐 이렇게 내놓고 세상에. 마치 렉서스에다 스프레이 칠해놓듯이 어디 무슨 커피 같은 거 부어놓고 그런 일들이 되게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저도 약간 뜨악하거든요. 그냥 BMW 타고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디 사람 많은데 가서 세워놔야 되면. 대림 오토바이 이런 거 타요. 제가 작년까지 효성 거 탔었거든요. 네. 근데 팔아버렸어요. 너무 못 타겠는 거야. 너무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줘서 걔들이 계속 그치, 더. 품질 개발할 수 있게 맞아.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아니 나는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산 지가 언젠데 지금 이게 그리고 뭐 이게 일본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게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내가 왜 이런 아베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아베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은 거라는 별도로 네. 참 답답할 때가 좀 있죠 요즘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것과 일반 시민에게 그런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구분을 해야지. 그 우리 일본인 애청자 그분한테 안나루남 듣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 일본 사람 우리는 당신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의 토착 외고 시리즈는 계속되고. 청개구리니까 내 편은. 왜냐면 내가 알고 있고 숨 쉬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구분 지어가지고 숨도 쉬지 마 이러는 거는 사실 좀 나는
그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반의를 기준으로 애국과 이적을 구분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가 2019년에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적어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너무 맞아요. 이상한 말이지. 반의를 기준으로 애국이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짓는다? 일본이란 다른 나라 그 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갈래치기 한다는 게.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적행위다? 그럼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건데 생각이 다르면 이적행위. 근데 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거는 뭘로 처벌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밖에 없어요. 형법은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지. 미사일 설계도를 빼돌린다든 이런 거 아니면 없어요. 그럼 국가보안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행위가 아닌 내 머릿속에 사상을 가지고 처벌을 네. 하니까. 저는 요새 왜 그 미쓰롯이 그 중장년층 분들에게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송가인 씨나 아니면 또 홍자 씨나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 밑에 댓글 보면은 정말 아버님들, 어머님들 예전 어른들의 말투로 악플을 다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또 어르신들끼리 또 그런 거 근엄하게 하세요? 악플을 다는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몰입했을 때 우리 박 박사님이 어른 버전이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옛날 사자성 이런 거 써가면서 악플 내지 찬양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어느 차원의 얘기인가 싶은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세대의 불문 똑같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좀 가르쳐 드리면 잘하시겠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제 어느 정도 접속도 하고 이제 댓글도 남기시는 거 다 아셨으니까 어르신들 조직적으로 제가 이제 약계가 되어서 상대편 홍자를 무너뜨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나이 막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막. 근데 원래 야, 유튜브가 네 관짝에는 랜선 들어가냐? 뭐 이런 이런 악플을 서로 남기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지막으로 그 박정희 정권 때문에 외색이라고 찍혀서 금지곡이 되었던 동백 아가씨를 잠시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코스를 더 나 빨리. 금지다 금지. 안 돼. 국민들은 듣지 마. 나는 근데 아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도 돼. 외색의 현호가 안 되니까 여대생을 데려가라. 조시다이가쿠생 다이스키 오늘의 방송의 주제였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고생해주신 류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범 기업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생해서 돌아가시겠군요. 네. 신분 세탁 나중에 과거 세탁 필요할 때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해주신 저희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